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사 2학기 11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크게 보면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구분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1970년대 유신체제는 일명 겨울공화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겨울공화국이 결국 박정희가 시해당하는 11.6 사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겨울이 끝이 났으니까 봄이 찾아오겠죠. 이 봄이 찾아온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어떻게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학생과 시민들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헌법의 개정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획득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계절적으로도 봄이 오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때까지 숨죽이고 있던 그리고 억압당했던 목소리들이 터져나올 수 있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민주화의 열망이 커져가고 있던 서울의 봄은 아쉽게도 또다시 군합발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새로운 군부 세력, 즉 신군부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민주화의 열망을 꺾어버리고 결국에는 새롭게 또다시 군사 정권을 세워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과정과 그 이후에 이 군사 정권이 어떤 식의 통치를 벌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과정에서 꼭 기억해둬야 되는 사건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시작한 광주에서의 민주화 요구, 그것들을 신군부 세력이 잔인하게 제압을 했던 사건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될 텐데요. 이 5.18 민주화 운동이 1980년대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상당히 규정짓는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게 분기점이 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은 그럼 1980년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 사태 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12.6 사태라는 건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시해하면서 결국에는 유신체제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사건인데요. 그냥 딱 그 사건만 놓고 보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했기 때문에 당연히도 국가의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죠. 자, 이 비상계엄은 기본적으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선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12.6 사태라고, 12.6 사태의 직후 상황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정부 내부에서 엄청나게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박정희의 서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군대가 어떻게 보면 치안을 유지를 하고 전국을 주도를 하게 되는 거겠죠. 계엄이 선포가 됐으니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은 바로 이 12.6 사태를 일으켰던 김재규를 조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일일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런 김재규를 수사하고 어떻게 보면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누가 했었냐면 군 내에서, 지금은 계엄 상황이니까 군 내에서 보안사령부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 보안사령부의 사령관이 바로 전두환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군인이죠. 이 전두환이 이 보안사령관으로서 12.6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점점 전국의 전면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전두환이라는 인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실상의 정치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히 정치에 욕망이 많았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시대의 상황에서 전두환이 목소리를 낼 만한 기회도 많았던 거고요. 자, 어찌되었든 근데 이거는 한쪽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군부 내에서. 자, 또 한측으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겨울공화국이 끝이 나고 봄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화의 열망이 들끓어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회복을 요구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을 해요. 핵심은 이거죠. 유신헌법의 정지, 그리고 새로운 헌법의 개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신헌법이라는 게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억압하고 있는 체제였기 때문에 이걸 끝을 내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자라는 요구들이 커져가고 있었을 겁니다. 민간 차원에서는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서거한 이후에 임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임시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어떻게 보면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그 당시에 외무부 장관이 이걸 대신했거든요. 최규하라는 인물이. 이 최규하가 결국에는 이것들을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인데요. 자, 이때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12.12 군사 반란입니다. 12.12니까 몇 월 며칠일까요? 12월 12일입니다. 12월 12일에 군인들이 뭘 일으킨 거?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심이 된 신군부, 아까 얘기했었죠, 잠깐. 새로운 군부 세력들이 군권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자, 군권을 장악했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계엄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계엄을 이끌어 나가던 계엄 사령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계엄 사령관은 아까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보안사령관보다 상위 계급에 있었습니다. 대장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대장인 계엄사령관이 12.6 사태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몰아붙이면서 전두환이 이 사람을
체포해버린 사건이에요. 12.12 군사반란이. 자, 그런데 자기보다 상급 지휘관을 체포를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겁니다. 게다가 계엄사령관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거 받지 않고 계엄사령관은 자기 멋대로 체포해버린 사건이에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그냥 가가지고 순순히 체포한 게 아니겠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군대를 어떻게 보면 제압을 해서 그 계엄사령부를 제압을 하고 계엄사령관을 체포해 가버린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급 지휘관이 상급 지휘관을 어떻게 보면 허가도 받지 않고 체포를 한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반란이죠. 자, 이걸 통해서 이 전두환을 비롯한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군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계엄 하에 있는 상황에서 군부를 신군부가 장악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군 내부에 있었던 사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조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짬짬이로 모여있는 조직이었는데요. 이 하나회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군 내에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군 내에서 박정희를 어떻게 보면 보필하는 세력들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적인 조직으로서 군대 내부에 자기들의 파벌을 만들었던 거죠. 이 파벌이었던 하나회가 주축이 된 신군부 세력이 이 12.12 군사반란을 통해서 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누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할까요? 점점 전두환이란 인물이 신군부의 대표격인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점점 더 군 내부뿐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목소리를 키워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민주화의 열망이 터져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1980년 봄부터 계엄령을 철폐하고 자, 점점 더 신군부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커지니까 위협 세력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회복에. 이 신군부의 퇴진, 그리고 중요한 거 유신헌법에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위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게 봄부터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봄에 어디가 개학할까요? 그렇죠. 대학이 개학하면서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시위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건데요. 이 시위가 5월 15일경에 최고조에 다르게 됩니다. 특히 이 5월 15일에 서울역 앞에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학생들을 포함해가지고. 자, 이 서울역 앞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로 서울의 봄의 열기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역 앞에 10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이 시위를 이끌던 학생운동의 지도자격 되는 인물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잦은 해산을 결정을 합니다. 자, 이걸 일명 요새 최근에 작년에 이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관련된 정치인들이 뭐 조금 논쟁이 붙으면서 서울역 회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역에서 결국에는 이 시위대가 해산이 된 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10만 명이나 모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목소리가 되게 커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위를 이끌고 있던 어떻게 보면 지도부 격이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괜히 신군부에게 어떻게 보면 신군부가 어떻게 보면 무력을 동원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에서 해산을 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물론 그게 올바른 판단이었냐 아니면은 그 당시로서는 효율적인 판단이었냐에 대한 뭐 논쟁은 좀 있기는 한데요. 어찌되었든 잦은 해산했다라는 거. 자, 그런데 10만 명이나 모인 걸 확인을 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신군부가 뭐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군부 세력 같은 경우는 이걸 기회라고 여겼던 거죠. 이렇게 10만 명이나 모이는 시위대를 보면서 이걸 빌미로 어떻게 보면 사회 혼란이 심해졌다는 걸 핑계로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건이 터지게 되죠. 자, 이 5월 15일 이후에 그 직후에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자, 아까 12.6 사태 이후에 계엄령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다고 했었죠. 자, 이게 전국으로 아예 이제는 확대가 된 거예요. 자, 뭐 큰 차이 없잖아요. 지금 제주도 뭐 크게 이런 사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니까, 서울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엄령이 아예 전국으로 확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엄 사령관이 그 이전까지는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계엄 사령관이 아예 바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절차가 좀 더 간소해지면서 국방부 장관이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당시 신군부가, 사실상 계엄 사령관도 신군부 편이었던 거예요. 신군부가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계엄령이 전국 확대된 직후에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이뤄집니다. 정치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거 박정희 정권 이야기할 때도 잠깐 봤었죠. 5.16 직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집회와 시위도 전면 아예 금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국 대학의 휴교령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군부에 반대하는 시위라든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들이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대학에 전부 다 군 부대가 진주하게 됩니다. 군 부대가 대학에 학생들 못 들어오게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직후에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을 체포하고 수배하는 조치가 벌어집니다. 이게 5월 17일의 일입니다. 5월 17일. 5월 17일에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계엄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일련의 조치가 벌어지고 결국에는 서울의 봄이라고 불렸던 민주화의 열망이 확 하고 꺾여버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광주 지역에서 이런 계엄령의 전국 확대에 반대하는 그리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5월 18일 광주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바로 진압하게 될까요? 대학에 진주하고 있던 군인들이 진압하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광주 지역에서의 시위 규모가 커지게 되자 신군부가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뭘 투입한다? 공수부대를 투입합니다. 자, 이 공수부대 같은 경우는 알아두실 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적 후방에 침투하는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 어떻게 보면 군사작전을 펼치는 정도가 아니라 비밀리에 어떻게 보면 침투를 해가지고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요 기관들을 폭파하는 임무라는 그런 엄청나게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인데요. 이 특수부대를 광주에 추가 투입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수부대들은 잘 기억을 해주실 게 파란색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자, 80년 초부터 혹독하게 충정훈련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충정훈련이 뭐냐? 바로 시위진압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공수부대들은 이미 80년 초부터 이 5월달이 아니라 80년 2월부터 엄청나게 혹독한 충정훈련이 계속해서 쉬지도 못하고 휴가 다 통제받으면서 엄청나게 계속해서 받고 있었는데 5월 18일 이렇게 딱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황에서 공수부대를 이렇게 투입을 시킨 거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신군부는 이런 사태들을 어떻게 보면 예감을 했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의도를 했던 측면들도 분명 있었던 거겠죠. 자, 그리고 이런 추가 투입이 이뤄지고요. 계엄군이 21일에는 일제히 발포를 합니다. 시위대에게 그러니까 총을 쐈다라는 거야. 몰려있는 시위대에게 총을 쏘면서 결국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자 광주에 있던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여기에 그냥 당할 수만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시민군이 조직이 됩니다. 자, 이 시민군이 조직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계엄군에게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일단은 계엄군이 광주 바깥 지역으로 철수를 하는데요. 광주 전역을 완전히 통제하고 광주를 고립무원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는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 광주시 내부에서도 유력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인망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민수습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정부의 평화협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계엄군은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요. 결국에는 신군부 세력들이 시민군을 완전히 무력 탄압하면서 다시 재진입함으로써 당시 시민군 그리고 이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근거지 중 하나였던 전남도청을 무력으로 장악을 하면서 그게 27일입니다. 이 민주화운동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수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희생당한 사람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신원이 복구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종되기도 하고요. 80년대 내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광주에서 큰 희생을 치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숨죽이면서 살아왔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몇몇 언론이라든지 외국 언론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점점 더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광주 민주화운동이에요. 의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80년에 5월 18일부터 5월 27일에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광주 지역에 있었던 이걸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 말고는 전부 다 광주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엔 진압된 이후에 당연히 오도된, 그러니까 거짓된 정보들이 널리 퍼지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실된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영화도 있었죠. 갑자기 영화 제목이 헷갈리네. 택지운전사 맞나요? 송강호가 주연했던 그 영화.
그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독일인 기자라든지 아니면 광주에 주재하고 있던 다른 외국 기자들을 통해서 그 5.18의 진실들이 알려지게 돼요.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걸 몰래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엄청난 분노와 어떻게 보면 죄책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들이 제대로 여기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그걸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어떻게 보면 심정들이 1980년대 특히 민주화 운동의 큰 토대가 됩니다. 요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5.18 민주화 운동이 후에 민주화 운동에 상당히 기반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 결국엔. 자,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방금 얘기한 의 같은 경우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준 거고요. 어찌되었든 이런 5월 17일의 또 다른 쿠데타, 전국계엄령을 확대하는 또 다른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의 진압을 통해서 결국 신군부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군부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전두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 차근차근 한 발짝씩 나아가기 시작하겠죠. 자,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전국계엄령이 실시가 됐고 사실상 헌정질서가 완전히 중단된 거잖아요. 자, 그걸 대신할 비상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 사회를 사실상의 통제를 하게 됩니다. 전 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활동을 규제하죠. 정치활동을 규제하는데요. 자, 이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됐던 인물이 삼김이라고 보통 불려요. 김대중, 김영삼, 그 다음에 김종필입니다. 이 김종필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권의 사실상 2인자기는 했는데요. 60년대 후반에 박정희랑 조금 사이가 틀어지면서 안 좋았던 적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박정희 세력을 이어가는 또 다른 큰 어떻게 보면 중요 인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세 인물이 상당히 그 당시에 전두환 입장에서는 껄끄러웠던 인물이에요. 김대중 같은 경우는요, 이 광주 민주화운동 있죠. 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 당시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시위 소요 사태인 거잖아요. 내란 사태인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그렇게 규정을 내린 거잖아요. 신군부가. 이 내란을 어떻게 보면 선동했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김대중 같은 경우는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삼 같은 경우 완전히 가택 연금당하고요. 김종필 같은 경우는 부정축제자로 결국에는 몰려가지고 실제로 뭐 부정축제를 하기도 했죠. 부정축제자로 몰려가지고 재산을 토해내고 그 다음에 정계 은퇴를 선언해요. 이런 식으로 주요 정치인들을 완전히 규제시킴으로써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화를 주장한 교수나 언론이 교사들을 해직하고요. 대학생을 제적함으로써 자기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80년의 상황이에요. 80년 5월 이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론을 통제합니다. 언론사 사장들 싹 다 불러놓고요. 언론사들 그냥 마구잡이로 통폐합을 시켜버려요. 수많은 언론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통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을 최대한 수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압적인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 언론인들은 해직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삼청교육대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를 소탕하겠다는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반 시민들, 그 당시에 이런 불량스러운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는 정책이기도 하죠. 자, 이런 불량배들을 소탕하겠다는 명분으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끌고 가가지고 혹독한 훈련시키고 노동을 시키는 게 바로 삼청교육이에요. 뭐 말은 삼청교육이긴 한데 끌고 가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뭐 그런 걸 통해가지고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신개조를 시키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뭐 불량배가 끌려가기도 합니다. 불량배가 끌려가기도 하는데요. 그냥 민주화운동대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 이런 시국사범들, 정치범들, 이 끌려간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끌려간 일반 시민들도 많았어요. 여기서 고초를 겪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 물론 이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사람들 끌고 간 거니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했겠지만 이런 것들이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당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정권을 만들어가기 위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이런 신군부에 어떻게 보면 정제 작업이 있는 상황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결국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는데요. 결국에는 신군부의 압력으로 최규하 아까 외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직위를 대신한다고 했었죠. 이 사람이 1979년 12월에 유신헌법 하에서 결국엔 대통령에 선출되긴 하거든요. 이 사람에게 압력을 가해서 결국에는 퇴진시킵니다. 자,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다시 열어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돼요. 무슨 얘기냐? 일단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에 선출되긴 한다는 겁니다. 자, 최규하가 10대 대통령이었고요. 전두환이 이때 11대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유신헌법을 계속해서 이어가기에는 명분도 좀 안 살고 어찌 보면 이런 민주화의 요구 같은 것들을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워낙에 헌법 개정이라는 게 이 당시에 많은 요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개정합니다. 물론 이 헌법 개정이 민주화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건 아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접선거는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간접선거는 여전히 이루어지고요. 근데 형식만 좀 바뀌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의 형태로 형식만 좀 바뀌지 결국에는 대통령의 입김 하에서 펼쳐지는 간접선거를 규정하는 헌법으로 만드는데요. 한 가지 변환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6년에서 7년 늘긴 하는데요. 중임을 못합니다. 2번을 못해요. 워낙에 그 당시에 유신헌법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어받지는 못했던 거죠. 단임제에 어떻게 보면 헌법이 만들어지고요. 이 새 헌법에 따라서 다시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으로 81년에 선출이 됩니다. 자, 그럼 몇 년까지일까요? 88년 2월까지겠죠. 자, 이즈음에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건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단임이니까. 자, 그리고 간접선거니까. 자, 이게 6월 항쟁에 이어지는 이야기겠죠. 1987년에 있었던 6월 항쟁이 이런 어떻게 보면 흐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과정에서 전두환 같은 경우도 군인이었잖아요. 예편을 합니다. 박정희처럼 똑같이. 그리고 이 예편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민주정의당입니다. 보통 우리가 민정당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민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정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도 이제 새로 뽑을 텐데 이 민정당이 당연히 제1당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알아둘 건 이 당시에 잘 생각을 해보면 삼김이라고 불렸던 유력 정치인들이 활동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야당도 없어요. 야당도 심지어 이 군부 세력들이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제 야당이 만들어지고 이 당시에 민정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전두환이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80년 이후 드디어 새롭게 들어선 신군부 군사 정권은 어떤 식으로 정치를 운영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핵심은 결국에는 이 군사 정권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는 민주화운동이 엄청난 탄압을 당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강압정책을 좀 살펴보시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민주인사를 구속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우리 이승만 정부 초기에 만들어졌던 법률이었죠.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 후기에 또 상당히 악법으로 개정이 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탄압하는 용도로 상당히 많이 쓰이면서 문제가 많아지는 법인데요. 이 1980년대에도 이 국가보안법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녹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화라는 건 녹색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권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인 거고 빨갱이들인 거겠죠. 이 빨갱이들을 물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근데 이 녹화사업이 되게 잔인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이 녹화사업은 뭐냐면 군 입대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대학생이라는 건 그 이전까지 입대 전까지만 해도 뭐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학생들이겠죠. 학생운동에 가담했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강요하고 세뇌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그거보다도 더 잔혹했던 건 뭐냐? 요겁니다. 이 사람들이 군인이니까 휴가를 갈 거 아니에요. 휴가를 나갔을 때 친구들을 만나겠죠. 그 친구들이라는 게 당연히 운동권 학생들일 거예요. 이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락치 역할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첩보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연히 그냥 가서 하나 물어와 라고 하면 조용히 나와서 그냥 무시하고 다시 복귀하겠죠. 자, 당연히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고문과 구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녹화 사업의 대상이 되었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구타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압박이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녹화 사업에 어떻게 보면 포섭됐던 대학생들이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고통들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운동 정보 수집을 강요했던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건들도 많이 벌어져요. 차마 내가 내 친구들을 팔아넘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잔혹한 일들도 80년대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게 군사정권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강압적인 사건들이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걸 위해서 보도지침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 보도지침은 기사 있죠? 뉴스. 이 뉴스의 내용이라든지 형식을 완전히 정해가지고 찍어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는, 보도지침을 벗어나는 보도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말이 유행을 하냐면요. 땡전 뉴스라는 말이 유행을 하거든요. 땡전 뉴스가 뭐냐면, 우리 보통, 지금은 좀 아니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9시 뉴스가 제일 중요한 핵심 뉴스였어요. 저녁 9시. 그럼 저녁 9시에 땡 하고 종이 치면, 이제 앵커가 인사를 하고 뉴스를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뉴스 소개의 첫 멘트가 전부 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업적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의 행적을 알리는 뉴스들만 첫 머리에 등장하라고 그런 뉴스들이 전부 다 도배가 되는 겁니다. 보도지침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언론을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물론 이게 언론의 강압적인 통제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언론인들이 여기에 굴복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걸 통해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자, 이게 강압정책이었다고 하면 유화정책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억누르려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민주화의 열망들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열망들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요. 자, 야간 통행 금지라는 게 그때까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0시부터 12시죠? 4시까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그냥 바로 경찰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예 통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걸 80년대 전면으로 해제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수많은 유흥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의 두발과 교복 자율화를 시킵니다. 이때는 두발도 자유였고요. 교복도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8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복을 입지 않고 졸업을 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 학생사회라는 게 그 당시에 반정부적인 목소리를 내는 주축 세력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의 어떻게 보면 그 목소리를 좀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던 거죠. 학생회를 부활시키기도 해요. 물론 이 학생회가 반정부적인 목소리를 내면 엄청나게 탄압하긴 하지만,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프로야구단 및 프로축구단이 창단되기도 합니다. 이 프로야구단이나 축구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당시에 우리가 이런 프로스포츠 리그를 운영할 정도로 국가 규모가 크지는 않았어요. 경제 규모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을 압박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야구단이나 축구단들 보면 전부 다 기업 구단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여기서 시작이 된 거고요. 자,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3S 정책이라고. 스포츠. 자, 그리고 스크린. 이 당시에 영화도 상당히 많이 제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섹스입니다. 유흥산업. 자, 요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뭐 에로 영화라고 불리는 영화들도 많이 제작이 되기도 하고요. 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프로 구단들이 많이 창단이 되는 것들,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정책들이 시행이 된 겁니다. 이게 1980년대 상황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 뭐 강압정책이나 아니면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0년대 내내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반정부 투쟁은 가열차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5.18에 대한 부채의식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었다는 거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요. 1980년대 분위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의 시기였고요. 자, 기본적으로 전두환 정부가 다양한 강압정책과 유화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민주화운동이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이 민주화의 열망은 커지게 되는데요. 그 커질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입니다. 신군부가 새롭게 제정한 헌법의 내용. 여기 있죠? 헌법의 내용.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 임기가 단임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선거가 펼쳐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88년 2월에 결국에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그러니까 88년 2월에 임기가 바뀌어야 되니까 87년 말에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거죠. 즉 80년대 후반이 되면 될수록 이 전두환 정권이 결국에는 끝이 나긴 해요. 전두환은 물러나야 되니까. 자, 그럼 그걸 계기로 우리가 민주화를 쟁취해보자 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80년대 후반이 되면 될수록 민주화의 열망들이 다시 한번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87년이 마침내 도래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들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뭐 봤던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1987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살펴봤던 6월 민주항쟁.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년대 우리 초중반 내용을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잘 기억을 하면서 다음 시간 6월 민주항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